페이지고요. 교재로 보시면 교재는 몇 페이지인가요? 네, 경매니까 뒤쪽에 보시면 네, 467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경매, 공매 관심이 있으셔서 하시던 분들도 좀 계시지만 저는 잘 모르신다고 보고 얘기를 좀 풀어갈게요. 경매는요, 여러분들이 경매는 들어보셨죠?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도, 그죠? 근데 경매가 도대체 뭡니까? 경매가 뭐죠? 경매요. 물건 사고 파는 거? 우리가 아는 경매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TV에 많이 나오는 경매는 뭐죠? K옥션 이런 데 있습니다. K옥션. K옥션이 뭐죠? 골동품 경매. 그죠? 그런 데 가면 종장 쫙 입고 아주 그냥 이지적으로 생긴 여자 없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러죠? 그죠? 경매라는 건 뭔가요? 경쟁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겠다고, 그죠? 서로 사겠다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매 형태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는 호가죠, 호가. 부르는 대로예요. 내가 팻말 드는 대로. 그죠? 맞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매매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경매라는 건 뭐냐면 그 시스템을 조금 갖고 와서 부동산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 게 부동산 자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경쟁해서 매매하자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골동품 경매 같은 경우는 호가라 그래서 호가 경매입니다. 부르는 대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암만 몰라도, 그죠? 부동산 경매를 암만 몰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뭐 봉투 같은 거 내고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닌가? 그죠? 일정한 날에 가서, 그죠? 특별한 날에 가서 어때요? 특별한 날에 가서 내가 낙찰 받고 싶은 거, 그죠? 가격을 써내면 그 가격이 가장 높으면, 그죠? 경쟁에서 경쟁력이 가장 있다는 건 뭐예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 가격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다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죠, 그죠? 그걸 우리가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그죠? 기본은 그거예요. 경매가.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할 때는 일정한 날, 그죠? 일정한 기일이 됐을 때 가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를까요? 기일에 입찰을 한다 해서 기일 입찰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기한 입찰도 있을 수 있겠죠. 기한 입찰은 뭘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입찰 볼 사람들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 뭐가 있냐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낙찰받는다 그래요. 우리 여기 아파트 막 들어와 있죠. 이 아파트 건설회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LH공사에서 딱 만들었죠. 토지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공동주택 부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아파트 1000세대 칠 거예요 하면 그거 칠 시공사들이 어때요? 가격 다 넣겠죠. 걔네들은 기일 입찰이 아니고 기한 입찰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주일 동안 가격을 계속 써냅니다. 그럼 그 중에 보고 이제 제일 높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고르겠죠. 그러면 경매라는 말 자체는 시스템이,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뭔가를 매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다시 경매라고 했을 때 경매는 앞에 우리는 부동산이 붙죠. 부동산 경매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법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부동산 경매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맞죠?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법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경매에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내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면 어때요? 아니면 저쪽 집 경매에 넘어갔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대.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음 한편이 짠하죠? 예? 그죠? 마음 한편이 짠해요. 갑자기 짠해진다고 경매 들어갔다는 얘기만 들으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를 뭐로 알고 있으니까. 경매라는 거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마음이 짠해져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 너무 어려운 말 썼어요? 쉬운 말로 할까요? 쉬운 말로 뭐예요? 아, 누가 돈 못 갚았나 봐. 누가 어려워졌나 봐. 사업에 실패했나 봐. 그죠?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맞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제3자였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을 믿어서 신용으로 빌려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네요. 그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뭘 했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5천만 원만 빌려달래요. 보니까 아파트가 깨끗하네요. 그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설정을 걸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죠? 아시죠? 예? 저당권 설정했다 그래요. 그럼 근저당권은 뭐예요? 그는 대충 뭐 이런 뜻이에요. 즉 그는 한도만 정해놓은 거예요. 왜? 채무액이 변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 할부로 사시죠? 다들? 그죠? 신차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잘 안 해요. 그죠? 신차 같은 경우 등록증 보면 저당권 설정 잘 안 하거든요. 차의 동산에, 차는 준부동산이죠. 등기를 요하기 때문에 걷다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가능해요. 그죠? 근데 중고차 사실 부적 있으시죠? 중고차 할부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저당 걸어요. 저당을 거는데 저당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을 저당권을 걸었다. 내가 100만 원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풀고 다시 900만 원 걸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저당권이라는 건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저당권이라는 건 뭐예요? 한도만 정해놓은 거예요. 한도 내에서. 즉, 여러분들 아파트는 보통 장기로 뭐 n분의 1, 그죠? 해서 내시죠? 원금 분할이나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매달 돈을 원금하고 같이 갚고 있죠. 이자하고. 그러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빌린 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매달 저당권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놓으면 바꿔야 되지만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으면 어때요? 아, 그 정도 한도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계속 갚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만드셨다? 그러면 어때요? 근저당권 설정하셔요. 그러면 그 저당권이라는 건 지금 누구에게 걸은 거예요? 대상 부동산에 걸었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신용으로 빌렸어요. 돈 빌려줄 때는 누구 보고 빌려줘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셨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죠?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땐 누구 보고 빌려줍니까? 네? 사람 보고 빌려주죠. 그죠?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땐 뭐 보고 빌려줍니까? 물건 보고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는 거,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관계? 채권, 채무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 그죠? 맞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저당권처럼 직접 물건 자체, 부동산 자체에다가 어떠한 권리를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물권이라고 하죠. 채권과 물권이 차이가 좀 있다. 맞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돈을 빌려드리고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보고 빌려, 저는 핸드폰을 보고 빌려줬어요. 그죠? 그럼 둘이 경합을 하면 핸드폰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될까요? 저는 핸드폰에 저당권을 걸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드렸어. 그리고 신용으로 빌려주셨어. 그죠? 시기상도 중요하겠지만 어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핸드폰만 따신다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재산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물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으로 빌려주신 분들은 어때요? 이분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분이 책을 팔건 텀블러를 팔건 그죠? 팔아서 채권 회수만 하시면 되죠.
핸드폰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맞죠? 맞나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갖고 있고 채권을 갖고 계시면 누가 더 우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즉 핸드폰에 대해서는 물건이 더 채권보다 우선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저는 핸드폰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돈을 빌려드렸는데 돈을 안 갚으시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죠? 핸드폰을 팔아서 갚게 해야 되겠죠? 핸드폰을 팔아서 갚게 해야 돼요. 근데 채권을 가지신 분은 어때요? 핸드폰이든 책이든 텀블러든 팔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저당권을 걸어놨다는 거는 이미 저기다 제가 침을 한번 발라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맞나요? 아니에요? 그죠? 제가 채권회수를 못할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과 지금 저당권의 물건을 갖고 있는 거죠. 채권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핸드폰을 팔아서 하겠다라는 게 이미 기존에 어때요? 약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맞나요? 근데 신용으로 빌려주신 분들은 어때요? 알아서 죽었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죽었지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잘 안 될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원에 가서 제가 돈 안 갚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법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제가 핸드폰을 저당을 걸었다면 채권회수가 제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냥 핸드폰을 제가 팔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맞죠?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그죠? 임의적으로 경매에 넘길 수가 있어요. 맞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 어때요? 임의적으로 저 핸드폰을 경매에 넘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임의경매라는 건 임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거기에 침발 안 놨어.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동산 따지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그죠? 그럼 경매에 내가 임의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강제 경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됐건 경매를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줘.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셨잖아요. 빌려주신 거는 당사자끼리는 알죠? 당사자끼리는 알아요. 그죠? 당사자끼리는 알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너 그거 확실해? 이럴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다른 누군가가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봐도 어때요? 확실하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둘 사이에 약정할 수도 있죠. 뭐 하면 될까요? 공증하시면 돼요. 그죠? 채권 채무하시면서 공증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에 집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 판사가 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있구나. 그죠?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즉 경매를 넣고 싶으면, 그죠? 내가 경매를, 저 핸드폰을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저 핸드폰을 경매에 넣어서 팔아서 내 채권을 회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원인이 뭐가 있냐면 법원에서 둘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게 확실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나는 강제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 그림이 그겁니다. 그죠? 어찌됐건 우리가 부동산 경매, 나는 아무 채권 채무 관계도 없는데 부동산 경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예? 맞죠?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채권자가, 그죠?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법원 경매가 아니라 다른 경매로 넣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뭐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푸르지오 아파트를 101동 1001호는 3억의 경매에 내놨다. 그러면 사람들 입찰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경매라는 시스템 자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짠한 상황이죠. 마음이 짠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집행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강제경매를 넣든지, 그죠? 저당권이나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의경매를 넣든지 이렇게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요? 경매가 뭔지 알아야지 내용을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그죠? 경매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경매인가 보다 이러면은 또 까먹어요. 그죠? 어찌됐건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이 경매에 지금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와 공매를 비교해보자. 경매는 지금 뭔가요? 누가 넣는 거예요? 경매는? 네?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넣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의 입장이 어떻게 되시죠? 민간인이시죠? 그죠? 사인이죠. 우리 얘기하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사인이죠. 사인 간의 문제예요. 현재 상황. 그죠? 사인 간의 문제는 뭘로 풀어라? 민법으로 푸는 거죠. 맞죠? 사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을 때 민법으로 푸는데, 지금 경매라고 하는 것도 사인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개인한테 돈 빌려주고, 은행한테 돈 빌려주고, 그죠? 못 받았어요. 은행한테 빌려주는 건 아니지. 은행이 돈 빌려주고, 개인이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이럴 경우는 뭐 넣는 거예요? 아파트 경매에 넣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세금을 안 냈네요. 예? 아파트 갖고 계시고 부동산 많은데, 세금 체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으면 어때요? 나라에서 그 부동산을 압류하겠죠? 압류부동산 매각하려고 그러겠죠? 매각해서 뭘로 충당해야 되니까?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공짜가 붙었으니까 뭐랑 관계가 있겠어요? 공공기관과 관계가 있겠죠? 공적인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겠죠? 맞나요? 공매는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도 있나요? 동산도 동산도 하죠? 동산 공매도 있어요. 차 같은 것도 팔아요. 부동산만 파는 건 아니고. 또 공매는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캠코라는 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나요? 캠코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한번 스캔을 쫙 해보세요. 어디서 나왔었더라?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법인이 있었죠? 법인 중에 특수법인이 있었네요. 그죠? 그 특수법인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농협, 임업, 그죠? 수협은 빼고, 그죠? 수협은 빼고, 산업단지관리기관. 그리고 하나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나왔다는 건 뭐 할 수 있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데죠? 근데 그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는 건 좋은데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떠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한정을 준다 그랬죠? 그럼 캠코 같은 경우는 어떤 것만 중개업을 하는 거였어요? 자기네 들어온 거.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거는 공매만 하는 동네가 아니고 공매라는 시스템을 쓰지만 압류 부동산을 매각해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그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 수도 있죠. 시청 이전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청사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수의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다. 수의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불러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부동산 공매와 경매, 그죠?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수탁부동산, 이거는 들어온 거죠. 자산관리공사에. 주체는 법원이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고, 유찰이라는 건 뭘까요?
뭘까요? 낙찰이 안 된 거죠. 어? 아무도 안 쓰거나 최저 매각 가격이 있는데 그거 이하로 쓰거나 그죠? 뭐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찰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요? 다시 경매를 해야 되겠죠. 다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경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 자체가 새로운 경매가 되죠. 금액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경매, 신경매 그죠? 신경매라고 부르고요. 비슷한 아이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1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제가 보증금 알고 보니까 거기가 7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데야. 그죠? 7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제가 뭔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거의 1억을 주고 낙찰을 받았어요. 아니면 실제로는 1억 2천인데요. 아파트 이런 경우는 진짜 경매에서 있을 수 많은데요. 실제 가격이 매매가가 1억 3천, 1억 2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썼는데 낙찰이 됐네요. 그럼 어때요? 좋지요. 대충 팔아도 1,000만 원은 남겠죠. 예?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걸려있는 권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뭐 유치권 이런 것들. 유치권은 보이지 않는 권리인데 인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수를 받는다는 건 유치권 물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쉽게. 유치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거 낙찰 1억에 받아서 유치권 5천만 원 물어주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1억 2천, 1억 3천에 팔아도 2, 3천 손해죠. 근데 입찰보증금은 얼마죠? 10%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럼 1,000만 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1,000만 원 손해보고 나 그거 낙찰 안 받아. 이게 낫지 않아요? 맞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경매를 그래서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권리 분석 잘해야 된다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싸단 말이죠. 눈으로 보기엔 싸서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걸려있는 권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서 내가 물어줘야 되면 가끔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그죠?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낙찰을 받은 거를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유찰이 돼가지고 경매가 새롭게 진행이 되니까 얘는 신경매라고 불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낙찰이 되긴 했죠. 낙찰이 되긴 했는데 어때요? 낙찰자가 안 받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이 리바이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안 됐으니까 우리도 가격 10,000원에 팝니다. 아무도 안 사. 9,000원 내리죠. 그죠? 근데 누가 10,000원에 팝니다. 누군가 샀어. 근데 10,000원 밖에서 안 산대. 그럼 어때요? 9,000원을 내리진 않죠. 바로 어때요? 또 10,000원에 파는 거죠.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걔를 재경매라고 합니다. 신경매, 재경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자산관리공사 하고 원칙은 20% 저감,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10% 저감, 대금납부법은 일시불, 분납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는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 자 책은 혹시 갖고 오셨나요? 책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죠? 105페이지 보실게요. 매수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매수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 3번 나오죠? 지금 봐봐요. 이제 경매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소유자가 있죠? 원래 그죠? 소유자가 있고 권리 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채권자죠. 맞아요? 채권자가 있고 또 이 안에 살고 있는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죠. 맞죠? 이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경락자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락자는 뭐예요? 경매로 낙찰받은 자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죠? 경매로 낙찰받은 자, 경락자. 이런 각각의 권리관계가 생기죠. 대충 봐도 4명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매를 이해하고 계실 때 경매는 시스템이 어때요? 얘가 시작이 되겠죠? 자기가 경매에 소유자 자체가 경매에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시작이 됩니다. 얘가 경매를 넣어버렸어요. 그죠? 경매를 넣는데 경매를 넣으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죠? 얘가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이 사람도 다 자기의 채권을 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그 이 사람은 어쨌든 잘못을 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예. 내가 소유자면 내가 제일 아쉬운 거고. 그죠? 내가 채권자면 어때요? 경매에 넣어도 전부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나도 우울한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 사람은 어때요? 세입자? 또 우울하죠? 그죠? 이 사람도 못 받고 이 사람도 못 받으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맞아요? 응? 그 다음에 경락자는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낫죠. 그죠? 경락자는 어때요? 낙찰을 받은 자는 좀 싸게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집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최소 소유자 1번, 2번 정도 되겠죠. 얘하고 얘는 동급이죠. 맞죠? 세입자나 돈 빌려. 세입자는 뭐예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잖아요. 맞아요? 우리 임대차 계약은 뭐라고 불렀나요? 얘는 채권 계약이에요. 그죠? 채권 계약인데 우리가 뭐 해요? 뭐 이것저것 하죠. 전입하고, 그죠? 대항력 가지고. 맞아요? 점유하고 전입하면 대항력 가지고 플러스 확정일차 받으면 우선 면제권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즉 채권을 뭘로 바꿔요? 물권화로 바꿔죠. 물권화가 됐으니까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때요? 저당권자하고 동급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얘는 뭉뚱그려서 볼게요. 그죠? 경매를 하다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 나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누가 될까요? 얘예요.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나왔죠? 맞아요? 자, 보시면 제3자는 누구예요? 경락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의 입장, 내가 빚을 3억을 줬는데요. 낙찰을 내 아파트를 2억 5천에 팔았어요. 그죠? 2억 5천에 낙찰이 되면 빚을 나한테 받아가야 될 사람이 얼마나를 갖고 와야 돼요? 3억 갖고 와야 되죠. 토탈 묶어서 편하게. 근데 5천만 원 부족해요.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5천만 원 부족한 건 어떡할까요? 그냥 퉁치고 끝날까요? 지금 말씀하시죠? 아닌가요? 뒤에서 말씀하시네요. 채권은 끝나질 않아요. 채권은 끝나질 않아요. 내가 빚 다 진 거 아파트 팔아서 그냥 퉁쳤으면 좋겠죠. 실제는 그렇게 안 되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은 남아요. 또 갚아야 돼. 그죠? 그러면 낙찰 금액이 2.5억이다. 그죠? 얘네들 2억이고 전세 1억이에요. 그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지고 볶고 해봐야 2억 5천밖에 못 갖고 가죠. 실제로 따지면 2억 5천도 못 갖고 가죠. 뭐 세금 체납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경매 비용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거 다 제껴두고. 그러면 2억 5천을 낙찰을 받았으면 얘네들한테 받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여기까지죠. 맞죠? 낙찰 금액이 있으면 그거 알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밌는 건 뭘까요? 재밌는 건 가끔은 낙찰받은 경락자에게도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인법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세입자인데요. 주인이 있죠? 그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바뀐 주인한테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약간 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지금 뭐예요? 세입자는 집에 관해서 지금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지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매라는 부분이 쫙 빠지고 소유자가 경락자? 소유자 2라고 해볼까요? 소유자 1에서 소유자 2로 바뀌었다 그러면 세입자는 당연히 소유자 2에게 어때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근데 지금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뭔가 불편해. 그죠?
뭔가 불편해가지고 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지?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도 주임법에서도 주택임대차에서도 대항력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도 지금 대항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항력은 경락자에게 대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채권을 지금 물권화를 시키잖아요. 채권에 대해서 이거를 물권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점유하시고, 그죠?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효력이 거진 비슷한 게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이 됩니다. 전세권하고 비슷해져요. 이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입니다. 물권에 대한 권리죠? 그죠? 전세권을 설정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전입을 하면 여기까지는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입하시면 주인이 바뀌어도 소유자 2에게 어때요? 이건 지금 민법 얘기죠? 소유자 2에게 나 여기 임차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까지 받아보면 뭐가 된다?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경매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누구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죠? 누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제라는 거는 얘한테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락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면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아이, 시간상으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돼요. 모든 권리가 소멸이 된다는 건 누구 입장이에요? 경락자의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당권이라는 건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죠? 근데 저당권이 1월 1일, 근저당권 1월 2일, 그죠? 전세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돼버리면요, 이 밑에 있는 사람 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얘한테 있어서, 경락자 입장에서 볼 때. 아시겠죠? 근데 저당권 위에 전세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까지죠?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면 밑에는 다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살아나. 얘는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경락자가 이 전세권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세권자는 아주 훌륭하죠.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그죠? 대항력, 얘한테 경락자에게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우선변제권도 갖고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뭐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각각의 물건끼리 따졌을 때 날짜 선으로 봤을 때 먼저 걸어놓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맞죠? 응?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는 경락자 입장에서는 입찰에 들어갈 때 어때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고, 그죠? 그 위에 내가 전세권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아파트가 2.5억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얼마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3억에 받은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볼까요?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건 누가 걸어요? 아파트로 따지면. 네? 은행에서 걸죠? 그죠? 은행에서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걸을 때는 잘 보세요. 얘가 경락자에게 대항을 해서 달라 그러는지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발동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 맘이거든요. 그죠? 우선변제권을 하면 얘가 1번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걸을 때 전세권이나 기타 물건이 있으면은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줄 수도 있어요. 요 금액만큼만 빼고. 저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억짜리 아파트네요. 대충 봐도. 그죠? 3억 5천쯤 되겠죠? 그럼 보통 평균 2억 5천 정도에서 3억까지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전세권이 5천만 원 있으면 어때요? 한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 까고 줘야 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매수기준 권리가 됐을 때 그 위에 있는 아이는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 경락자에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세권 여기 있을 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전세권은 보통 밑에 있겠죠. 그러면 경락자에 대해서 밑에 있는 전세권들은 다 아웃이에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지만 돈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2억 5천. 그죠? 2억 5천 갖고 찢어먹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경락자는 머리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경락자는 돈 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경락자는 낙찰 받으면 순간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작할 때 제일 편한 게 어딜까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경매하시기가 제일 좋아요. 문제도 없고요. 왜? 유치권이 있을 일도 만무하고요. 그죠? 유치권 뭐 인테리어 공사하면 혹시 모를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치권 별로 없고요. 저당권 아주 명확하고요. 그죠? 임차권도 아주 명확해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요, 경매 들어가시기가 아주 수월하고요.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또 좋아요. 왜? 또 환경성이 그나마 부동산 중에 제일 좋죠? 금방금방 팔리죠? 그러니까 하는데, 자, 이제 세입자와 채권자, 이 둘 같은, 그죠? 같은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찢어먹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배당. 그죠? 배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누구한테 왔어요? 경락자한테서 왔죠. 경락자한테서 와서 2억 5천만 원이 경락자한테서 왔습니다. 그러면 배당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먼저 순위가 있는 놈이 다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치. 그걸 뭐라고 불러요? 흡수 배당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먹을 만치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순위를 따져보면 얘는 1월 5일이고 얘는 1월 7일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누가 빨라요? 1월 5일이 빠르죠. 그럼 얘가 우선 변제권이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얘는 전세권이에요. 둘이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물건끼리는 무슨 배당을 하냐면 흡수 배당을 합니다. 흡수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 먹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먹고 아들 먹는 거예요. 동급일 때는. 아시겠죠? 그러면 2억 5천을 낙찰을 받았으면 얘가 지금 얼마 빌려갔어요? 2억 받아갔죠. 그죠? 2억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2억 5천에 2억 받고 얘는 지금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전세금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이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만 원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법원에서 정확히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걸로 정하는 거지 거기에 뭐 무슨 권리가 걸려있다 이딴 건 생각도 안 해요. 법원에서. 그냥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지 여기 뭐 권리가 많이 가끔은요 실제 매매가가 뭐 보통 한 10억 하는데 대출이 20억 있는 건물도 가끔 있어요. 고려하지 않아요. 감정평가 금액만 고려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죠? 법원은요, 솔직히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단지 그 시스템 이용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받는 거예요? 수수료 받아요. 그죠? 경매 비용이라는 게 1번으로, 낙찰금액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빼는 1번이 뭐냐면, 경매 비용이에요. 법원 절대 손해 안 보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있죠?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은 뭐예요? 세금 뭐 이딴 것들 있죠. 실제로 따지면 되게 많아요. 임금 채권이나 이런 거 있죠. 돈 줘야 되는 사장님 돈 안 주면 그것도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에서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순서가 쫙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일 먼저 하는 건 법원 경매 비용이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흡수배당일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권리자가 동급일 경우에 그죠? 같은 물건이 경합을 할 때 이럴 경우에 어때요? 흡수배당을 합니다. 그 흡수배당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서로 아쉬우니까 n분의 1 할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셔요?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안분배당은 뭐예요?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럼 안분배당은 여러 가지 아시면 기억하실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하시면 돼요? 가압류. 그죠? 가압류 아시죠?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압류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안분배당이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자, 안분배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책을 보실까요? 책이 있지 않을까? 있죠. 106페이지 볼까요? 자, 106페이지 배당에 보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배당이 있고 안분배당이 있는데 흡수배당은 배당 금액이 1억이에요. 저당권이 1억이고 가압류가 5천만 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저당권 먼저죠. 아예? 저당권이 먼저 이렇게 깔려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흡수배당이 됩니다. 저당권이 1번이니까. 즉 기준이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흡수배당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배당은 누가 어떻게 먹을 만치 다 먹고 나머지 준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밑에 거는 뭐예요? 안분배당이네요. 안분배당은 뭐예요? 가압류가 먼저 깔려있을 때예요. 아시겠죠? 가압류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요. 가압류가 기준이 되면 안분배당이 돼요. 안분배당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n분의 1 하라는 얘기죠? 계산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볼게요. 배당 금액이 1억이니까 낙찰 금액이 1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다 빼고 1억 남았는데 가압류가 5천만 원이에요. 흡수배당이라 그러면 가압류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먼저 줘야 되겠죠? 순서상으로. 그렇잖아요. 흡수배당이라는 건 먹을 만치 먹고 나머지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가압류가 1번으로 걸려있으면 얘는 안분배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분배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와 저당권은 어떻게 n분의 1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n분의 1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n은 우리가 보통은 3명 모이면 3분의 1 이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받아야 될 금액으로 n분의 1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아야 될 금액인데 자 보세요. 받아야 될 총 채권이 얼마가 돼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총 채권 1억 5천만 원 중에 가압류에 대한 채권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를 따지면 얼마예요? 약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되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n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돈 는 사람만큼, 그러니까 사람 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돈만큼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씩 따진다 그러면은 15개의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5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가압류가. 맞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 15개 중에 10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10개 많지만 갖고 가면 돼요. 근데 기준이 되는 건 얼마? 1억이죠. 그러니까 1억에 3분의 1은 가압류가 가져가고 3분의 2는 저당권이 가져가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죠? 흡수배당, 안분배당은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조금 더 까볼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압류가 3천만 원, 저당권이 3천만 원, 저당권이 4천만 원. 총 몇 명이에요? 1,000만 원짜리가 10개죠? 맞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따져보면 가압류가 1번이죠? 가압류가 걸리면 무조건 뭐로 하셔라? 안분배당 하라 그랬죠? 그럼 n분의 1 해야 되니까 배당 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그죠? 총 채권은 1억인데 배당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그러면 가압류가 3천만 원인데 흡수배당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3천만 원 우선 갖고 나머지 또 가져가면 되는데 가압류는 안분배당 하라 그랬죠? 안분배당 하니까 n분의 1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까요? 가압류 3천 10분의 3이죠? 30%네요. 그 5천만 원의 30%는 얼마예요? 5, 3, 15, 1,500만 원. 그죠? n분의 1 하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반밖에 못 갖고 가는 거죠? 토탈이 1억인데 지금 배당 금액은 반뿐이 안 되니까 n분의 1 하면 자기가 갖고 갈 몫의 반만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가압류는 3천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반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 가져가요?
500이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전체가 얼마예요?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총 1억이죠? 3천, 4천, 4천. 맞아요? 근데 낙찰 금액은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낙찰이 됐어야 우리 총 1억이니까 다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는데 반뿐이 안 됐으니까 어때요? n분의 1 한다 그러면 본인이 가져갈 거에 반밖에 못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앞문에 해당하면 가압류 3천, 저당권 얼마? 두 번째 2번 저당권 3천에서 얼마? 1,500.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4천에서 반 얼마? 2천. 그럼 1,500, 1,500, 2천 하면 총 5천만 원이네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안분배당이죠. 맞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가압류가 1번이라서 기본적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n분의 1을 간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가압류 1,500만 원 가져갔죠. 그럼 3,500이 남았네요. 그럼 1,500은 2,000원 갖고 가면 서로 다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금제당끼리 같은 아이죠. 같은 아이들끼리 붙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흡수배당이 된다 그랬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죠? 가압류와 다른 아이가 있으면 안분배당으로 두 개만 있으면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어때요? 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또 따져보는데 지들끼리 어떻게 됐어요? 가압류 빼고 저당권이 먼저 나왔죠? 그럼 저당권은 어때요? 흡수배당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압류는 1,500만 원 갖고 나머지 3,500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얼마예요? 두 번째는 저당권으로 3천만 원이네요. 맞죠? 그럼 남은 돈은 1,500 갖고 3,500 남았죠? 거기서 1,500하고 세 번째 있는 애 2,000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근저당권자가 3,500 중에 3,0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3,000을 가져가 버리면 얼마 남아요? 500만 원 남죠? 그럼 맨 끝에 있는 4천만 원짜리 아이는 얼마가 근데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방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뭔가 잘 몰라도 뭔 얘기부터 해요? 걸려있는 거 많아요? 그죠? 순위가 어떻게 돼요? 잘 몰라도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게 왜 그래요? 요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매 때 써먹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내가 아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채권은 뭘로? 물권화 시켰잖아요. 물권화 시켰다는 우선 변제권 생긴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은 나보다 날짜 뒤에 있는 보다 우선해서 받는 권리야. 흡수부해당할 때.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안분배당한다 그러면 두 번째 저당권자는 얼마밖에 못 가져가요? 1,5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자기 채권 다 가져갔죠. 그죠?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3,000, 난 두 번째고 위에 3천만 원 가져가고 나는 많이 갖고 가야 2천만 원 갖고 가겠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흡수배당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죠?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못 가고 나머지 2천만 내가 가져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근저당권자가 두 번째 근저당권자는 자기 거 다 챙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요. 첫 번째 저당권, 가압류, 저당권 이런 시스템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누구예요?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은 무슨 배당? 흡수배당. 그러니까 볼 것 없이 첫 번째 저당권자는 얼마 가져가요? 2천만 원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압류와 3번 저당권은 가압류가 나왔으니까 또 안분배당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안분배당이니까 n분의 1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남았죠? 맞죠? 그럼 3천만 원 중에 몇 프로예요? 위에 건 빼고 생각해야지 이제는 2천만 원 벌써 가져가고 끝났으니까. 그죠?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5분의 1이네요.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예요? 20%죠? 맞아요? 2천만 원 빼면 채권이 1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중에 내 몫은 1천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에 남은 금액 얼마? 3천만 원 남았죠? 곱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 그죠? 그럼 나머지 저당권자는 4천만 원에 남은 돈 더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600 빼고 2,400.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뭐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가압류가 시작하느냐, 저당권이 시작하느냐.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저당권이 시작하는 건 편하지. 우선 저당권 날려버린대요. 걔 돈 물어주고 끝내요. 근데 그 저당권 다음에 가압류가 나오면 가압류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 하시면 돼요? 안분배당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가압류가 맨 먼저 나오면 아이들은 다 안분배당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저당권이 나왔다. 그러면 흡수배당으로 변신하니까 가압류 빼고 나머지 n분의 1들끼리 뭐 하시면 돼요? 흡수배당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나요? 가압류가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은 쑥 가운데로 들어간 거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저당권처럼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 이 말소 기준 등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라인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보실게요. 아까 저당권이 걸려 있고요. 그죠? 은행에서 저당권을 걸고 위에 전세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기준이 돼가지고 전세권이 사른다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랬죠? 맞죠? 후순위는 지들끼리 따질 때 선순위가 후순위고, 누구? 경락자한테 따질 때는 얘네들은 다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경락자는 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 경락자가 물어줄 건 없다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찢어 먹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경매 말소 기준 권리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경락자가 책임질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내가 경락자 입장이라면 내가 그 건물 사서 줬으면 거기에 걸려있는 거는 내가 준 돈으로 다 해결을 봐야지.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경락자의 입장에서 해결을 내가 돈 줬으니까 그 돈으로 해결 내 다 해. 즉 해결을 다 해라는 거는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 입장에선 권리가 다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뒤에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라는 건 있어요. 유치권은요.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락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을 잘 파악을 해야 경매에서 재미를 보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 최선 순위에 있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권리가 누구에게?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저당권이나 압류나 담보가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아이, 저당권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건 다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쟤네들은 뭘 갖고 따지라? 낙찰 금액 갖고 찢어 먹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경락자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죠?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 돈을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소멸한다는 얘기는 경락자한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낙찰 금액에서 이 권리자들은 다 나 알아서 가져라. 안분배당을 하고 흡수배당을 하고 알아서 가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저당권,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결정 등기 네 가지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가압류 같은 경우에만 아까 얘기했던 안분배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흡수배당이고요. 흡수로 쭉쭉쭉.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자, 여기 저당권 나왔잖아요. 저당권을 포함한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소멸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보다 선순위인
용익물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가처분 등기, 보전, 가등기, 환매 등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인수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인수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락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죠? 소멸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 기준이다? 경락자의 입장이다. 인수된다 하면 누구의 입장이다? 경락자의 입장이다. 그죠? 다 경락자의 입장에서. 맞죠? 그 다음에 최선 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이지만 인수가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최선 순위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락자한테 달라고 그러는 게 원칙이지만 저당권이나 말소 기준 권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어때요?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맞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순위가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러면 은행에서 걸은 것보다 전세권을 먼저 물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억 5천을 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최선 순위의 전세권 설정자는 고민을 해봤죠? 어떤 게 나을지. 그죠? 그래서 대항력을 통해서 경락자에게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어때요? 배당을 할 수도 있겠죠. 맞죠?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은 얘기가 좀 달라요. 최우선 면제권은 뭐예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메뉴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된다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경락자의 입장에서 인수돼야 되는 거. 그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시험을 위해서 경매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경매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실제 내가 경매에 참여하고 싶다. 경락자가 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인수가 되는 거와 소멸이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물건 명세서를 보고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인수되는 건 뭐예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도 인수가 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유치권이나 지상권, 법정지상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가 된다 그랬어요. 인수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책임지라? 경락자가 책임을 져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건물에 유치권을 걸어놨어요. 내가 유치권이 뭔지 아시죠? 유치권을 걸어놨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유치권자는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유치권자는 낙찰 받은 자. 그죠? 낙찰 받은 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 받은 자 쫓아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을 볼 때는 유치권 확인을 잘해야 되겠죠. 유치권은 왜 애매해요? 응? 그렇죠. 등기에는 공시되지 않아요. 공시되지 않아요. 공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류만 보고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의 기본은 뭐다? 내가 어떠한 물건을 보고 경매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들어요. 무조건 쫓아가셔야죠. 그죠? 임장활동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서 따져보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쫓아가서 시세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감정평가 금액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세하고는 다르니까. 시세도 알아야 되고, 어때요? 그 물건의 상태도 봐야 되고,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유치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의 방법이 어떤 공시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의 공시가 아니라 가서 써놓자. 유치권 행사 중 빨간색으로. 왜 빨간색으로 써놓을까? 아, 제일 잘 보이나? 그죠? 제일 잘 보이니까 맨날 유치권 행사 중은 빨간색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말소 기준권보다 후순위로도 인수가 되고 경매가 개시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발생한 유치권은 인수되지 않는다. 이건 왜 그럴까요? 집주인, 이건 좀 머리를 쓴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소유권자예요. 그죠? 에? 소유자 입장에서 유치권, 가짜 유치권이 많다는 얘기예요.
유치권 행사 중 해도요, 그 유치권에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고수지. 알아보니까 어때요? 유치권이 가짜야. 왜?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유치권자가 5천만 원인데 뻥튀기해서 1억. 뭐 그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여기 인테리어 공사인데 이거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치권자가 막 그냥 하는 거죠.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억 들었다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실제 권리한 게 실제 유치권자의 그 진실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때요? 소유자가 제가 제 건물에 넘어가서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유치권 좀 이럴 수 있겠죠. 짜고. 맞죠? 그래서 유치권을 잘 깨고 들어가야 경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난 후에 유치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발생한 유치권은 인수되지 않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직접 청구했었지만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치권 행위 중이니까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글씨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유치권은요, 점유로서 발생을 하거든요. 맞죠? 점유한다는 건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사용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놓는 거죠. 내 집에 내가 낙서해놓은 걸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에 그죠? 낙서해놓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에게, 경락자에게 청구해서 달라고 청구란 얘기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변제가 다 되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뭔 얘기예요? 경락자는 그걸 갚아줘야지. 그죠? 갚아줘야 유치권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약책에서는 이렇게 4페이지로 딱 끝나요. 경매가. 그죠? 경매가 별거 없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교재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실 거면 475페이지를 보시면 좋은데 그죠? 책이 조금 없으셔서 지금은 정말 경매가 이제 큰 틀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경매라는 걸 잘 모른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경매 절차에서 보면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배당의 요구 및 종기 결정 및 공고. 이건 뭘까요? 배당, 아까 안분 배당, 흡수 배당 했잖아요. 그러면 배당이라는 거는, 그죠? 누군가는 달라 그래야 되고요. 누군가는 달라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471페이지 나오거든요.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매를 누군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그 양반은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그 사람은 굳이 배당 요구라는 건 뭐예요? 나 돈 주시오 하는 거예요. 나 돈 주시오 하지 않아도 어때요? 당연히 배당에 들어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시절 있을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면요. 얘 경매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어요. 즉,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 지금 경매 중이네. 경매 들어갔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등기라는 건 뭐예요? 기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등록해서 기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등기 전에 등기한 권리로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는 등기, 매각이라는 게 경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임차권, 등기권자나 담보권자. 그죠? 매각으로 소멸되는, 즉 저당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즉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저당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이 된다라는 거죠.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다 지금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말소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굳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배당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당연하겠죠. 뭐 안 내서 나라에서 걸었다든지
배당 요구 정기까지 한 경매 신청에 의하여 이중 개시 결정이 된 경우 뒤에 압류 채권자,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자,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즉 지금 말씀드린 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경매 개시, 그죠? 등기 전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죠? 보통 어디에? 등기부 등본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때요? 굳이 뭘 안 해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자는 누굴까? 배당 요구는 나 돈 주시오라는 말을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이니까 물권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죠. 채권에 대해서만 있는 거죠. 여기서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건 뭘까요? 법원에서 둘 사이에 뭐란 거?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한 서류예요. 그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의 기본은 뭐가 되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기본은 누군가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둘만 돈 관계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지 않잖아요. 그걸 믿게 하려고 뭐라는 거니까 공증을 하잖아. 그래서 공증을 할 때 금액을 쓰는 게 있고 금액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세요? 잠깐 사이드로 빠지는데 우리가 공증을 하러 가시잖아요. 돈 빌려주고 공증하러 가시죠? 그럼 두 가지로 물어봐요. 금액 쓰실 거냐고 안 쓰실 거냐고. 그 뜻은 뭘까요? 금액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너네들이 채권 채무가 있구나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 채권의 금액이 1억이야. 그것까지 같이 공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증을 받으면 장점이 뭐예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거예요, 걔가. 법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공증 서류를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채권 가지고. 지금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게 되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실 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공증받으러 가면 그래요. 돈을 넣으면 금액에 따라서 공증료가 달라지거든. 그죠?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빌려주셨죠? 네. 공증받으러 가면 금액에 따라서 공증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싸게 하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안 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액에 대해서 또 확정 판결을 다시 받으셔야 돼. 그래도 어찌됐건 안심이 되는 건 뭐예요? 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안심이 됐죠. 그리고 돈을 내가 온라인으로 보내줬어요. 그럼 이거 채권 금액이다. 그죠? 채무 금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법원 가서 그거 가게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법원 한번 거쳐가느냐, 아니면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느냐, 이 차이지. 압류할 수 있느냐, 이 차이죠. 그 다음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얘기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누가 돼요? 세입자 중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 그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돈 달라고 울어야지 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어때요?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내 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 부임차인. 그 얘기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때는 뭐 하면 된다? 나도 배당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못 받은 직원이에요. 그죠? 우리 사장님이 망한 거지. 근데 사장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달라는 거. 이건 무슨 법에 근거로 할까요? 노동법이겠죠? 예. 근로기준법이겠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 청구권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배당 요구를 하는 거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큰 틀에서 보면 어때요? 경매개시 결정 등기라는 말이 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주로 있냐 없냐 이 얘기를 좀 따지죠. 예. 맞죠? 저당권자나 가압류자 이런 거 어때요? 등기부등본에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가 않죠? 물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는 보셨죠? 예.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과 우산변제권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점유와 전입을 해야 되죠. 점유는 할 수 있는데 전입을 못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가끔.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가 대항력을 가지려면 점유, 거기 가서 살고, 그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죠? 근데 전입을 못할 경우에는 뭐래요?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전세권 설정하죠. 맞아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물권이 되니까 내가 거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죠? 어때요? 우선면제권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없죠? 맞죠? 근데 내가 전유를 하고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그죠? 받아놨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나는 나가는 거죠. 맞아요? 보증금은 주인이 내줘야 나가는 건데 나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가야만 하는 상황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좋지만, 그죠? 내가 이사를 계약기간에 나는 끝나서 돈을 달라는데 이거 돈을 안 줘. 근데 나는 저쪽으로 가야 돼. 내가 이사 가는 순간 어때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임차권 자체를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사를 슉 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임차권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물권 자체 전세권 이런 것도 있지만 임차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라 했잖아요. 그죠? 얘를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물권화 시켜주는 거고.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주면 걔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거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니까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땠어요? 굳이 배당 요구를 아직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맞죠? 근데 반대로 확정일자 받아서 여기 민법, 상법, 기타법률에 의한 우선면제권 있는 채권자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등기 안 나와 있죠? 등기 안 나와 있으니까 뭐 해라는 얘기예요? 배당 요구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쉴게요. 배당의 원칙하면 472페이지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죠.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 물권 상호간은 등기에 선호에 의한다. 물권 상호간은 똑같은 애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건놈이 우선한다라는 얘기고, 저당권 설정 후에 가압류하면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둘 다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지만 저당권이 먼저면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고, 가압류하로 저당권 설정을 하면 어때요? 동순위임으로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배당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안분배당. 가압류가 먼저 걸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심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n분의 1 하자는 얘기예요. 뭐만큼? 비율만큼.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건 뭘까요? 배당 요구를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즉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경락자죠. 경락자가 예를 들어서 더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죠? 이렇게 매수인의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한 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오른쪽 얘기 보실게요. 배당 순위. 순위는 이렇게 원래 많아요. 그죠?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1순위 경매 집행비용. 그죠? 그 다음에 2순위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일정에. 이게 최우선 면제권 얘기하는 거죠. 최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경매 목적물에 대한 세금, 그죠? 이건 경매 목적물에 대한 세금이니까 뭐가 될까요? 상속세, 증여세, 자산평가세, 즉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 여기까지 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1번은 경매 자체, 그죠? 경매 자체에 수수료 비용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공고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예? 법원에서 공고가 나가고 막 경매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첫 번째로 낙찰 금액이 나오면 걔부터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손해 볼 일은 전혀 없겠죠. 그건 크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경매 집행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최우선 면제권. 그죠? 그 다음에 임금이 동급인데 최우선 면제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물건에 세금 있죠? 나라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누구보다 먼저예요? 담보물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보다 먼저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등기된 권리보다 납기 법정에서 늦은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경매비용, 그죠? 경매비용이 1번, 최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세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 너무 길